안녕하세요. 항상 가족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김윤숙이라고 합니다. 제게 가족은 좀 특별해요. 부모님과 자식이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과 달리 전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은 아빠, 작은 엄마 함께 살았거든요. 아, 저희 사촌 오빠까지 함께 말이죠. 저희 가족은 부모님을 일찍 잃은 절 사랑으로 품어주고 지켜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희 가족 중 할아버진 90이 가까운 연세에도 여전히 집안의 대들보이자 큰 어른으로서 가정의 중심을 지키고 계신데요. 그런 할아버지 지혜 덕분에 제 삶에 들이올 뻔한 먹구름을 피해갈 수도 있었네요. 오늘은 그때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친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엄만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교편을 잡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때론 엄격하셨지만 평소엔 아주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셨죠. 그런 두 분은 저도 많이 아껴주셨지만 두 분 사이 금술도 정말 좋으셨답니다. 하지만 제가 8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여보,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마. 당신 없이 대체 어떻게 살라고 나랑 우리 윤숙이만 이렇게 두고 가는 거야? 그때 엄만 혼자 절 키우기 위해 힘을 내려 노력하셨습니다. 엄만 절 위해 항상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우리 윤숙이 좀 잠깐만 맡아주세요. 제가 급한 볼일이 있어서요. 아이, 어딜 가는데 학교 휴가까지 냈어? 무슨 일 있어?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윤숙이 꼭 좀 잘 좀 부탁드려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1년 뒤 엄만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작은 아빠 작은 엄마에게 잠시 맡기셨습니다. 작은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작은 아빠 작은 엄만 결혼을 일찍 하신 편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엔 저보다 3살 많은 사촌 오빠도 살고 있었고요. 엄만 제게 사촌 오빠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라며 웃어 보이곤 등을 돌려 나가셨죠. 그리고 그건 제가 본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이거사, 아무리 슬퍼도 살아야지. 애를 생각해서라도 살았어야지. 그때 엄만 저를 4분께 맡기고 아빠의 곁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도 휴가가 아니라 아예 사표를 내셨더라고요. 엄만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거죠. 이런 짧은 유서를 남기고서요. 어머님, 아버님, 무책임하게 아이를 부탁하고 가는 절 용서하지 마세요. 저 노력해봤지만 남편 없는 세상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 없으면 잠도 잘 못 들던 그 사람이 하늘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요. 두 분의 손녀 윤숙이 많이 아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서방님, 동서, 우리 윤숙이 잘 부탁해. 모두 죄송합니다. 엄만 외할머니와 외삼촌과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하도 차별을 받고 자라셔서요. 그렇게 기댈 곳 없던 엄마에게 아빠는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엄만 그런 아빠 없인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으셨던 거죠. 그렇게 엄마마저 떠나보낸 뒤 전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은 아빠 작은 엄마 그리고 사촌 오빠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윤수가 이제 넌 여기서 사는 거야.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이 할애비한테 얘기해라. 어려워하지 말고. 알았지? 가족들은 모두 절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전 처음엔 좀 어색하고 힘들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게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주셨는데 할아버지네 집은 분위기가 좀 달랐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할아버진 당시만 해도 무역상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님이었습니다. 힘들게 자수성가해 회사를 키워온 분이어서인지 할아버진 근엄하고 엄격한 분이었어요.
저희 아빠도 작은 아빠도 엄격하셨던 할아버지에게 늘 깍듯하셨고 할머니와 작은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전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가 좀 무서웠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아휴, 우리 윤숙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우는구나. 오늘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잘까? 이 할아버지가 등 두드려 줄게. 그런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할아버진 정말 자상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전 새로 생긴 제 방과 그 집이 너무 낯설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진 그런 제가 걱정되셨는지 항상 제 방문 앞을 서성이신 것 같아요. 제가 훌쩍이 있는 소리라도 들리면 조심스레 방에 들어와 절 달래주고 절 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으로 데려가기도 하셨죠. 또 할아버진 낯선 학교로 전학하게 된 절 걱정해 한동안 절 학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출근을 늦추시면서까지요. 야, 윤숙이 네 덕분에 나도 할아버지 차 타고 등교해서 너무 좋다. 이놈 철없는 소린 네 동생 학교에서 보면 잘 챙겨줘.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나 교실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알았지? 자, 윤수가 용돈 받아라. 이걸로 친구들한테 떡볶이 사준다고 해. 원래 먹을 것도 사주고 같이 간식 먹으면서 친구 사귀는 거야. 할아버진 평소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힘들게 사실 적에 자린고비로 살아오신 습관이 남아있으셔서요. 그런데 유독 제 앞에선 지갑을 활짝 여시더라고요. 작은 엄마 함께 나가서 제 원피스를 여러 벌 사오시기도 하고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예쁜 책가방도 꼭 새로 사주시곤 했죠. 제게 그렇게 잘해주시던 할아버지가 저도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작은 아빠, 작은 엄마도 모두 좋아했지만 전 그런 할아버지가 제일 좋았어요. 아버진 윤숙이가 그렇게 예쁘세요? 우리 민우도 똑같은 손자인데 민우한테는 엄하신 편이잖아요. 그래도 민우도 손주라고 너희한테만큼 엄하게 안 했어. 아, 내가 민우를 얼마나 예뻐해 줬는데. 그리고 윤숙인 손녀잖니, 손녀.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만 많지 딸이 귀한 집이야. 무엇보다 내가 일찍 부모님 여의고 고아로 자라서 잘한다. 아무리 어른들이 잘해줘도 부모 없는 서름은 없어지지 않는 법이야.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쓰이는 게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운해하지 말거라. 아이, 서운하긴요. 안 그래요. 그리고 민우도 애가 워낙 착하고 바른 애라 질투하기보단 윤숙이를 더 아끼잖아요. 그냥 신기해서 그러죠. 형 가기 전에도 윤숙이를 예뻐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손녀 사랑이 엄청나셔서요. 한 번은 어느 밤 작은 아빠 할아버지 이런 대화를 들은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처음 알았네요. 할아버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다는 걸요. 할아버진 부모님이 없는 아픔을 잘 알고 계셨기에 제가 더 안쓰러우셨던 겁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아끼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니, 윤수가, 너 울었어? 왜 눈이 그렇게 부었어? 친구들이랑 다퉜어요. 할아버지, 왜 친구들이 절 싫어할까요? 저 너무 서러워요. 뭐? 당시 전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과 오해가 생겨 며칠 정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소외당하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진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오해하시더라고요. 다음날 할아버진 직접 저희 학교에 찾아와 마구잡이로 화를 내셨답니다. 누구야? 누가 우리 윤숙이를 울렸어? 너야? 아님 너야? 너희들 우리 윤숙이 따돌리냐?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당시엔 너무 창피했습니다. 할아버진 나중에 자신의 오해였다는 걸 알고 많이 민망해 하셨어요. 아주 뻘쭘한 표정으로 나중에 다시 학교에 찾아오셔선 아이들에게 피자도 돌리셨죠. 그때 금세 저와 화해했던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일로 절 놀렸답니다. 그래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절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점잖은 분이 물불 안 가리고 학교까지 쫓아오셨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전 할아버지와 다른 어른들의 사랑을 받으며 따뜻하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너무 할아버지 이야기만 적은 것 같은데 할머니와 작은엄마, 작은아빠도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작은엄마 아빠는 혹시라도 제가 사촌오빠 차별당한다는 느낌을 받진 않을까 걱정하며 오빠보다 절 먼저 챙겨주는 일도 많으셨죠. 전 자라며 괜히 오빠에게 미안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작은엄마마저 절 안쓰럽게 여겨 저를 먼저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평소엔 까불까불해도 속은 깊었던 오빤 괜히 오빠 눈치를 보던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얌마, 나 네 오빠야, 오빠. 어른들이 너 아껴주신다고 나는 안 아껴주시냐? 아니잖아. 그리고 원래 마지보다 막내가 더 예쁨 많이 받고 잘한다고 하더라. 내 친구들도 동생한테 밀려서 툴툴대는 애들 많아. 그러니까 괜히 내 눈치 보지 마. 쓸데없이 소심해가지고선. 저 정말 가족 복 많은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작은 아빤 제게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었는지 자주 말해주곤 하셨어요. 윤수가 이 작은 아빠 말이야. 세상에서 우리 형, 그러니까 너희 아빠를 제일 좋아했었어. 너희 아빤 욕도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선비 같은 사람이었는데 난 그렇게 점잖은 네 아빠가 참 멋있더라고. 너희 할아버지도 집에서 선생님이 나왔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너희 엄마도 참 잘 웃고 밝은 사람이었는데 윤수가 넌 분명 아주 멋진 어른으로 자랄 거야. 분명 너도 착하고 근사했던 너희 부모님을 닮을 테니까. 네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자식이 너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알겠지? 저희 부모님이 누구보다 좋은 분들이었다는 사실. 그건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자라는데 큰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대학에 가고 직장인도 되었어요. 그 사이 할아버진 대표직에서 물러나 작은 아빠에게 회사를 넘겨주셨고요. 할아버진 서울의 노른자 땅에 6층짜리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셨는데 은퇴한 후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할머니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셨죠. 그리고 오빤 사람 좋은 새언니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윤숙이 너 하나 남았구나. 에휴, 우리 손녀. 아까워서 대체 누구한테 시집을 보냈고. 서운하세요, 할아버지? 그럼 평생 할아버지하고 살까요? 예끼, 늙은이랑 평생 살아서 뭐하노. 아주 좋은 놈 잘 골라서 시집 가야지. 대신 엄한 놈이 네 남편감이랍시고 인사 오면 바로 쫓아내버릴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빠처럼 저도 꼭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으면 하고 바라셨습니다. 귀한 손녀 아무에게나 시집 보낼 수 없다면서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한 지 3년 뒤 저도 드디어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아휴, 내가 못 살아. 어떻게 재준신 그렇게 마음이 약해? 호객하는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거절할 줄도 모르잖아. 나 원래 저기 앞에 있는 식당 들어가고 싶었는데. 아, 미안해.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메뉴 파는 집들이잖아. 인기 있는 집은 우리 아니어도 팔아줄 사람 많을 테니까 우린 그냥 여기서 먹으면 안 될까? 여기 사장님도 먹고 살려고 필사적으로 호객하시는 걸 거 아니야. 제 남자친구는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던 저와 달리 아주 능력이 좋았습니다. 회계사였거든요. 취미 관련 모임에 나갔다가 만난 사이인데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대시로 시작된 인연이었죠. 제가 얼굴이 특출나게 예쁘거나 한 건 아닌데 시원시원하게 웃는 제 웃음이 너무 예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남자친구의 인상이 조금 날카로워 보여 남자친구의 호감 표시를 거절했습니다. 전 좀 저희 아빠처럼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모임에서 좀 겪어보니까 남자친구는 똑똑하고 냉정할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허당의 면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정말 약하더라고요. 호객행위든 뭐든 사람들 부탁도 잘 거절 못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 마음이 열리게 됐던 겁니다. 물론 일할 때나 꼭 필요할 땐 똑 부러지는 모습도 보였기에 전 그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어 결혼까지 약속했던 겁니다. 결혼을 약속한 우린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렸어요. 이건 작은 어머님이랑 할머님 드리려고 사온 꽃다발이고요. 이건 할아버님이랑 작은 아버님 좋아하신다는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는 잘 알지 못해서 아는 형께 추천받아 샀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휴, 그냥 하나만 사도 고맙게 받았을 건데 이것저것 많이도 사왔네. 고마워, 너무 세심하네. 저희 할머니와 작은아빠, 작은엄만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양손 무겁게 와서가 아니라 선물의 정성과 마음이 보인다면서요. 인상이 좋네. 눈이 매서운 것 같아도 생글생글 웃는 상이잖아. 그지 여보? 사람이 웃으면 다 웃는 상이지 뭐. 아버님은 재중군 정도면 인상 엄청 좋은 편이죠 뭐. 무표정으로 있을 땐 차가워 보여도 계속 웃고 있으니까 꼭 순한 강아지 같잖아요. 아유, 강아지 같다는 말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너무 귀엽고 순해 보인다는 뜻이야. 아유, 아닙니다. 저야 감사하죠. 요즘엔 사람들이 멋진 남자 칭찬할 때 대형견 같다는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작은 어머님이 트렌드를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내가 좀 젊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도 참 여자 마음을 잘 아는구만. 우리 집사람이 요즘 젊게 보인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 점수 제대로 땄겠어. 하긴 그렇게 눈치도 빠르고 똑똑하니까 회계사 같은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나. 분위긴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할아버지의 표정만 어딘가 석연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나쁘게 대하신 건 아니었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어딘가 표정이 밝지가 않아 보이시더라고요. 아무리 요즘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결혼하면 여자가 더 힘든 법이야. 시부모님도 어려울 거고 그럴 때 남자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네. 난 우리 윤숙이 눈에 눈물 내는 사람은 누구든 가만 안 둬. 내가 비록 나이가 올해로 88이나 됐지만 아직 우리 윤숙이 지켜줄 정도는 정정하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할아버진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던 남자친구를 지켜보시다 가끔 저런 당부 섞인 말만 두어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제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드세요? 왠지 표정이 썩 밝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아버지. 전 그 친구 마음에 들던데요. 나도 그래, 여보. 서글서글한 게 윤숙이한테도 잘하고 살 것 같던데 당신 표정이 어딘가 석연치 않아 보여서 괜히 난 당신 눈치 봤잖아.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뭔가 애매해. 사람이 착한 건 같은데 내가 원래 사람 잘 보는 거 알지? 이상하게 인상이 뭔가 걸려. 당신도 참 사람 좋기만 하구만. 당신도 이제 늙었나 보. 그런 할아버지 말씀이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어른들은 모두 남자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할아버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라고 하셨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대라도 하셨으면 저도 뭔가 깨름직했을 텐데 그렇진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전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한 손엔 소고기를, 한 손엔 고급 로션 세트를 들고서요. 예비 시부모님도 남자친구 여동생도 절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날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차려주신 진수성찬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정답게 둘러앉아 과일도 먹으며 우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래, 회사 다닌다고? 그 마케팅인가 뭔가 하는 일 한다지? 재준이가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그쪽 일이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네. 딸이 이렇게 예쁘고 야무지고 똘똘해서.
말하는 걸 보니까 아주 똑부러지겠어. 우리 딸도 윤숙이 너처럼 여자애가 좀 더 야무져야 할 텐데 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직 재준 씨가 말씀을 안 드렸나 봐요. 뭐?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네, 제가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그 뒤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작은 아빠네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네 분 다 제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 분들이세요. 그래? 아유, 그래도 힘들었겠다. 그런 아픈 사정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부모님께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숨길 일도 아니었기에 전 덤덤히 저희 가족 구성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순간 예비 시모도 예비 시부도 표정이 좀 어두워졌는데요. 당황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내 안쓰러움 섞인 말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부모님 안 계신다는 말을 뭐하러 했어? 뭐? 아니, 어차피 작은 어머님 아버님도 네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며. 상견례 할 때도 그냥 두 분이 네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왜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해야 돼? 왜 재준 씨 부모님이 나 볼 때 색안경이라도 끼실까 봐? 그런데 그날 절 데려다 주며 남자친구가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친구의 말에 동의하지 못했던 전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죠. 아니,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야. 그냥 뭐 중요한 건가 해서 말한 거야. 오해하지 마. 나도 별 생각이 없어서 두 분께 말씀 안 드렸던 거고.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말씀드릴 거 말씀드리는 게 맞지. 굳이 숨길 일도 아니고 떳떳한 사정인데 난 불필요한 거짓말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그런 거 싫어. 그때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필요한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그래도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하던 남자친구의 말에 불편한 마음이 좀 지나갔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의견 조율 후 상견례 날짜는 3주 뒤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상견례가 한 주쯤 남았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에 제 번호를 남자친구에게 물어봐 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나 볼 일 있어서 강남역 근처에 와 있는데 너희 회사 이 근처지? 이따 같이 저녁이나 먹지 않을래? 네? 저희 회사는 합정역 쪽에 있는데요. 합정? 네. 제가 저희 회사가 강남역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당황스럽더군요. 전 저희 회사에 대해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비 시모는 당연한 듯 제 회사가 강남 쪽이라고 생각했더라고요. 예비 시모 또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착각했나? 합정? 아이, 혹시 너희 회사 이름이 뭐니? 내가 위치 좀 찾아보게. 저는 저와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회사 근처로 찾아오시려는 건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저희 회사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해 보시는 듯 잠시 말이 없던 예비 시모는 어딘가 떨떠름해 보이는 목소리로 식사는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뒤에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 미안하다. 다음에 따로 날 잡자. 수고하렴. 그날 퇴근한 뒤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어머님이 왜 우리 회사를 강남역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셨지? 그거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내가 내 친구 회사 근처로 친구 만나러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가 강남역 근처였거든. 알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기업 중 하나. 내 친구가 거기 다녀. 우리 어머니가 거기랑 헷갈리셨나 보다. 남자친구의 말에 그제야 예비 시모가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 사소한 사건 속에 어떠한 속사정이 숨어 있었는지 말이죠. 전 얼마 뒤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윤숙이 할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여긴 우리 윤숙이 작은 애비 작은 애미고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상견례 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엔 양가 형제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저희 작은아빠 작은엄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참석하셨죠. 손주를 결혼시키려면 상대 쪽 가족도 어떤 분들인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한다며 할아버지인 사촌 오빠가 결혼할 때도 상견례에 참석하셨거든요. 저희 집안 어른들은 예비 시부모에게 격식 있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는 그런 저희 가족에게 굉장히 무례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아, 예 하며 고개만 까닥였고 예비 시모는 아예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이더라고요. 인사드리러 갔을 때 봤던 모습과 너무 달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진땀을 흘리며 자기 부모님에게 눈치를 줬지만 예비 시부모는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 예비 시부모의 무례한 태도에 당연히 저희 가족도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렇게 착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음식들만 착착 세팅이 되더군요. 작은엄만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잘 풀어보려고 하셨어요. 재중군이 저번에 인사 왔을 때 보니까 아주 서글서글하고 착하더라고요. 그렇게 성격도 좋은데 회계사라는 직업까지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예, 풍족하지 못한 집안에서 공부 잘하는 아들 뼈 빠지게 뒷바라지하느라 저도 남편도 고생 좀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졸업시켜 놨더니 회계사 시험 준비한다고 또 2, 3년 방에 틀어박히길래 그것도 다 뒷바라지 해주느라 허리가 휘었죠. 아휴, 그렇게 힘들게 회계사 만들어 놨더니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오내라는 게 고작 중소기업 직원의 고아라니. 예? 뭐라고요? 그런데 그런 작은 엄마의 말에 예비 시모는 엄청난 대답을 되돌려주더군요. 순간 절 포함한 저희 가족은 다 굳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전에 봤을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던 적대적인 표정으로 계속 비난을 퍼붓더라고요. 당황한 저희 가족이 잠시 말문이 막힌 사이예요.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나랑 내 남편이요. 솔직히 오늘 여기도 안 나오려다가 재준이가 하도 윤숙이 아니면 안 된다길래 우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윤숙이 얼굴을 보니까 부하가 치밀어서 도저히 입 다물고 못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그 덕에 이 결혼 깨지면 더더욱 좋고요. 어머니, 이러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엄마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예비 시모의 신기를 더 건드린 것 같더라고요. 뭘 그만해? 솔직히요. 윤숙이가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부모도 없는 애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처음에 윤숙이를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직업을 보아하니 대학도 별 볼 일 없는데 나왔건 아예 안 나온 것 같은데 부모도 없는 애가 술집에서라도 일했을지 누가 압니까? 요즘에 과거 숨기고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데요. 저기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희 집 가정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냐고요. 저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절 키워주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 모욕하는 일이에요.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아니? 그래, 그때 부모님 안 계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좀 찝찝했었다. 사람이 근본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리 친척 손에 자랐어도 부모 없는 건 티가 나는 법이야. 그래도 이해했던 건 우린 네가 그래도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는 줄 알았기 때문이야. 애가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까지 다니는구나. 적어도 회계사인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기는 한 짝이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네? 대기업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듣다 못한 제가 언성을 높이며 예비 시모의 말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예비 시모가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니요.
그리고 이어진 예비 시모의 말에 전 비로소 예전 예비 시모가 왜 제 직장 위치를 착각했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너 말고 우리 재준이가 그랬어. 네가 엄청난 대기업에 다닌다고. 위치도 강남역에 있는 서초 사옥에 다니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줘서 우린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근데 너희 회사가 합정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재준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았던 거야. 얼마나 기가 찼던지 원. 우린 그제야 네가 얼마나 볼품없는 앤지 알게 되고 결혼을 반대했던 거다. 뭐라고요? 재준 씨, 이게 다 사실이야? 남자친구는 자신의 가족에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묻자 남자친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하도 나랑 비슷한 수준의 여자 아니면 결혼을 하고 못 해준다고 성하셔서 실은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도 처음에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거야. 그래도 마케팅 관련 일 한다는 건 거짓말 안 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어차피 언젠간 들킬 거짓말을 왜 하냐고. 아니, 난 윤숙이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까지 했던 내 마음을 모르겠어? 우선 결혼부터 하고 나중에 밝혀도 된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그래도 이건 하얀 거짓말이잖아.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거짓말이 큰 문제라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하려는데 예비 시모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애초에 네가 못나서 우리 재준이가 거짓말까지 하게 된 건데 어디 감히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질러? 솔직히 말해봐. 너도 우리 재준이가 회계사라서 탐났던 거잖아. 그리고 저 늙은 분은 또 왜 데려왔니? 그냥 네 작은 아빠 작은 엄마만 낳아도 될걸. 하긴 얼마나 회계사 손주 살 놓치기 싫었으면 여기까지 다 나오셨겠니? 어르신, 귀는 잘 들리시죠? 그렇게 손녀 회계사 사위한테 시집 보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참이 애쓰시네요. 예비 시모는 저희 할아버지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저희 작은 엄마 아빠까지 무시했습니다. 작은 어머님께서 무슨 식당 운영하신다고 들었고 부친께서 뭐 하는 분인지 못 들은 것 같은데 하긴 뭐 나이가 있으니 은퇴하고 놀고 계시겠죠 뭐. 식당이라고 해봤자 뭐 조그만 거 하실 텐데 가난한 집에 능력 있는 사이가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빨대 꼽자고 달려들겠죠. 이렇게 상견례 자리 우르르 다 나온 걸 보니 조카 사이든 손주 사이든 신경 안 쓰고 우린 한 가족임내 어쩌나 할 것 같은데 아주 우리 아들 앞날이 뻔합니다. 뻔해. 솔직히 난 이 결혼 정말 안 시키고 싶네요. 어른들이 입을 꾹 다물고 계시니 저도 꾹꾹 참았던 건데 더는 들어줄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던 찰나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스르르 의자를 밀고 일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진 조용히 지팡이를 드셨어요. 그리곤 차려져 있던 진수성찬들을 가리키더니 지팡이를 위로 탁 치켜 올리시더군요. 그건 바로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신호였습니다. 예, 아버님, 바로 다 치우겠습니다. 작은 엄마도 그걸 알아보고 깍듯하게 대답하셨어요. 예비 시부모와 남자친구는 순식간에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죠. 치워요? 뭘 치워요? 여기 이것들 좀 싹 다 치워주세요. 작은 엄만 예비 시모의 말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모는 굉장히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아니, 이미 나온 걸 왜 치우라고 해요? 우리 밥도 안 먹고 왔는데 이 비싼 음식들을. 결혼을 없는 건 없는 거고 기왕 온 거 밥은 먹어야죠. 여기가 얼마나 비싼 식당인데. 이 건물도 내 거고 이 한정식 집도 우리 며느리가 하는 건데 우리 가게 음식을 마음대로 치우든 말든 댁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 알 수 없는 말에 예비 시모는 더더욱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식당 직원들이 들어와 할아버지와 작은 엄마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다 치우면 될까요?
네, 부탁드려요. 사장님? 직원들은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한 뒤 상위의 음식들을 정말 싹 다 치워버렸습니다. 네, 그 한정식 집은 저희 작은 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이었어요. 그 건물은 저희 할아버지가 월세를 받고 있던 할아버지의 소유였고요. 우리가 상견례를 진행했던 곳은 저희 할아버지 건물에서 작은 엄마가 운영하던 고급 한정식 집이었던 겁니다. 연애할 때 전 저희 집이 잘 산다는 걸 굳이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제 돈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집은 늘 검소함을 유지하던 어른들의 뜻에 의해 고급 아파트, 고급 주택도 아닌 평범한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가족이 여럿이라 방이 4개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집에 인사 왔던 남자친구가 저희 집 형편을 알아채긴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한정식 가게에 대해 말하지 않은 건 할아버지의 뜻이었답니다. 우선 그 건물이 내 건물이니 가게가 네 작은 엄마 거냐 하는 말은 하지 말아보거라. 왜요, 할아버지? 우리 집안 형편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그 집 사람들이 널 있는 그대로 아껴줄 사람들인지 다시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다. 나랑 네 작은 엄마, 작은 아빠도 그때 일부러 옷을 비싼 건 입고 나가지 않을 생각이야. 물론 깔끔하게 하고야 가겠지만. 저번에 제가 부모님 안 계시는 걸 듣고도 두 분 다 별 말씀 없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지. 내가 저번부터 왜인지 영 석연찮은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다. 우리가 뭘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말을 말아보자는 거니까 이 할애비 말 들어다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면 속으론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 천하다, 근본 없다 하면서 무시도 많이 하고 고아로 자라본 내가 그건 아주 잘 안다. 할아버진 남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받은 찝찝한 느낌과 자신의 경험 때문에 제게 그런 말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할아버지 지혜는 정말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해준 겁니다. 작은 엄만 입을 떡 벌린 예비시몰 향해 차갑게 쏘아붙이셨어요. 예, 제가 여기 사장입니다. 저희 아버님 말씀대로 여긴 저희 아버님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 주인도 여기 가게 실질적인 주인도 다 저희 아버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싼 땅에 진짜 건물을 갖고 계신다고요? 네.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아까 쉬고 있을 거라고 하시던데 저희 남편 회사 대표입니다. 대표요? 네.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회사를 우리 남편이 물려받았거든요. 그렇게 잘난 집안인 우리가 고작 회계사 조카사이 한 명한테 왜 빨대를 꽂으러 가겠습니까? 그쪽들이 자기들 아들한테 그러고 살 생각이 가득하니까 남들도 다 그런 수준으로밖에 안 보인 거 아닙니까? 예비 시모뿐 아니라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도 저희 가족의 정체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작은 아빤 일어나서 서 계시던 할아버지께 외투를 입혀드렸고 할아버진 예비 시부모에게 훈계하듯 말씀하셨어요. 형편을 떠나서 부모 잃은 아픔을 가진 애한테 천하니 고하니 뭐니 하는 쌍스러움을 보니 이 집안 수준을 잘 알겠군요. 내가 제일 아끼는 우리 소녀 윤숙이 난 절대 이딴 집안에 시집 못 보냅니다. 천하기 짝이 없는 집안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못 보내요. 아니, 어르신, 왜 처음부터 이 집안에 대해 아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알았으면 제가 안 그랬죠. 전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너무 부하가 치밀어서 그랬습니다. 우선 고정하시고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귀해 보이고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으면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게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결혼을 얻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들 같으니 우리 쪽에서 고맙게 물러나지요. 2번 다시 수준 안 맞는 집안끼리 연다는 일 없도록 합시다. 가자 윤수가 더 볼 것도 없다. 아니 어르신. 할아버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가셨습니다.
작은엄마, 작은아빤 그 뒤를 따르셨고 작은아빤 예비 시부모를 벌레 보듯하며 한마디 남기셨어요. 쌍스러운 집안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 윤숙이한테 함부로 군 일 내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와 작은엄마가 이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다 해주셨기에 제가 예비 시부모에게 퍼볼 악담이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한 방 날리고 싶어 가족들을 따라 나가기 전 예비 시부모를 향해 경멸스러운 말을 던졌어요. 저희 할아버지 덕에 제가 몰상식한 집안 며느리 되는 일을 면했네요. 아무리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가족들 보는 앞에서 서슴없이 모욕을 퍼붓는 아줌마나 침묵으로 고개만 끄덕이면서 동조한 아저씨나 제가 살면서 본 최악의 부모였어요. 비록 친부모님은 아니더라도 저희 작은아빠, 작은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쪽들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저보다 그쪽들을 부모님으로 둔 그쪽들 아들이 훨씬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회계사 월급? 그깟 거 하나도 탐 안 나니까 아줌마 아저씨나 많이 탐내면서 사시죠. 윤수가 벙진 예비 시부모를 뒤로하고 가게에서 나온 절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뒤쫓더군요.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려고 하는 절 붙잡으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윤수가 제발 이대로 가지 마. 우리 부모님 잘못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할아버님, 작은아버님, 어머니 제가 이렇게 용서 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잘못하신 거지 원래 전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 결혼만큼은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네? 이건 나뿐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우리 가족을 다 모욕하려고 들었던 재준씨 부모님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가족이 돼? 미안하지만 우린 여기까지야. 윤수가 제발. 그리고 재준씨는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 난 재준씨한테도 단단히 실망했으니까. 난 나 자체만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재준씨는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내 동의도 없이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난 내 인생을 보다 진실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비겁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랑은 못 살아. 그건 진짜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니까. 이복의 재준군. 만약 자네가 진짜로 괜찮은 청년이었다면 아무리 자네 부모가 저런 사람이라고 한들 나도 이렇게 단번에 결혼을 업자고 들진 않았을지도 모르네. 자넨 자네 자신에 대해 깨닫는 게 시급할 것 같구만. 계속 우리 윤숙이 붙잡고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던 남자친구를 매몰차게 떼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남자친구에게 점잖게 마지막 으름장을 놓으셨죠. 결국 남자친구는 제 팔을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상견례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제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온 거 있죠. 심지어 자기 엄마까지 데리고서요. 남자친구는 퇴근하던 절 발견하자마자 예비 시모를 끌고 달려왔어요. 윤수가 왜 이렇게 내 전화를 안 받아? 저기 그날 제일 잘못했던 건 바로 우리 어머니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면 너도 어른들도 마음을 좀 돌리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어머니까지 모셔왔어. 어머니 뭐 하세요? 얼른 윤숙이한테 제대로 사과하세요. 미안하다 윤수가. 내가 내 아들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에 갇혀서 그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네. 내가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모래 씌었던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제발 이 파혼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어른들한테도 내가 직접 뵙고 사과하고 싶고.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제 마음이 바뀔 일이 없으니까요. 아주만 그날 뭐가 씌었던 게 아니라 그냥 본심이었다는 거 저도 저희 가족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재준 씨, 저번에도 분명 내가 말했을 텐데 난 재준 씨 자체에도 크게 실망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 안 바뀌어.
돌아가 당장. 윤수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한 번에 변해. 넌 나랑 헤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물론 가슴은 아프지. 만나온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야. 난 정에 휘둘려서 이미 마음 떠난 사람한테 얽매일 생각 없어. 불행해지게 뻔한 길에 발을 들이는 건 날 소중하게 키워주신 어른들께 불효하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그만 포기하고 나한테 전화도 걸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애초에 네가 집이 잘 산다고 말만 해줬어도 내가 우리 부모님께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고 우리 부모님도 윤숙이 널 반대하지도 않으셨을 거야. 이건 분명 네 탓도 있는 거라고. 돈이 있어야지만 날 환영해줄 집안은 애초에 나한테 필요 없어. 가. 좀 가라고. 전 헛수고를 하던 남자친구에게 냉정한 말을 남기곤 돌아섰습니다. 제 뒤에선 남자친구가 자신의 엄마에게 울부짖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제가 윤숙이 많이 사랑한다고 제발 결혼할 수 있게 가만히 계셔달라고 얼마나 부탁했어요. 대체 왜 그랬어요? 왜? 내가 좋다는데 왜 괜한 욕심을 부려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고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에 한숨이 다 나오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정말 끈질겼습니다. 그쯤 하면 포기할 줄 알았더니 이후 남자친구는 술을 먹고 집 앞에 찾아오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대며 엄청난 진상을 부리더라고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하는 드라마 명대사까지 날리면서요. 그러다 한 번은 저와 함께 있던 할아버지가 휘두른 지팡이에 호되게 혼쭐이 나기도 했죠. 그렇게 거의 3개월을 시달리던 전 또 찾아온 전 남자친구를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렸네요. 그제야 전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아버님 안목이 정말 정확하셨어요. 아버님 해안이 아니었으면 윤숙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맞아요, 할아버지. 저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할아버지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진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해요. 그렇게 전 할아버지 안목과 지혜 덕분에 진창에 발을 들이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답니다. 만약 저희 집이 여유로운 집안인 거 알았다면 애초에 전 남자친구는 제 직업에 대해 자기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제가 평범한 직장인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예비 시부모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전 남자친구의 아니라고 비겁한 성격도 알지 못했을 거고 그 집 부모의 속물적이고 몰상식한 실체도 알아채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런 상태로 결혼했다면 뭐 당장은 행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체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 그대로 결혼했다면 언젠가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할아버지가 제 인생을 구해주셨던 거죠. 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절 지켜주신 할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고 있답니다. 할아버지뿐 아니라 할머니와 작은아빠, 작은엄마에게도 이루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록 제 결혼은 엎어졌지만 제 곁에 너무 든든하고 소중한 부모님이 4분이나 계시네요.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사촌 오빠도 있고요. 앞으로 전 그런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별것 아닌 아픔을 금방 이겨내고 다시 힘차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더욱 성숙해져서 제게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4분께 더 깊고 더 많은 효도로 보답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편 헤어진 지 1년이나 지났건만 얼마 전 남자친구는 제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나 재준이야. 잘 지내? 연락해서 미안해 윤수가. 그냥 술 마시니까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한테 차인대로 나 우리 어머니하고 말도 안 하고 살아. 아이 집에서도 독립했어. 어머님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데 어머니 때문에 널 잃은 걸 생각하면 도저히 내 마음이 안 풀리더라. 난 그 정도로 널 좋아했는데 넌 아니었나 봐. 나만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다. 보고 싶다. 물론 전 답장하지 않았죠.
전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든 그건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었고요. 다만 여전히 자신의 문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롯이 자기 어머니만 탓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지막까지도 참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건데요.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곁에 둘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니까요. 이곳엔 저보다 훨씬 연륜이 깊은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던데 여러분께서도 저희 할아버지 말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일로 전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어 더 신중해져야 한다는 배움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제 사연이 많은 분께도 같은 메시지를 잘 전달드렸으면 합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곁엔 진실되고 좋은 인연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